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PIN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INN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사이렌, 그리고 포락선 학습법 FFT,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m 크기의 거대한 위성 안테나를 직접 해석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IN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FEM을 이제 딥러닝으로 변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FEM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HFSS처럼 약간 안테나 해석이나 또는 PCB 기판 해석 안에서 EMI 추출 또는 방사 패턴 해석 이런 쪽을 이제 PINN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해석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PCB 기판 하나를 FEM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PCB 기판을 이제 파장이 있거든요. 한 파장 안에 점이 10개 찍히도록 이제 메쉬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전을 넣고 이제 주파수 해석 또는 EMI 해석 등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m 크기의 거대한 안테나를 이제 18GHz처럼 높은 고주파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수십억 개의 격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FEM으로는 거대한 크기의 PCB 기판이나 안테나나 그런 거를 해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이게 행렬의 크기가 메모리 한 개를 넘어가면서 컴퓨터가 폭발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PINN이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PINN을 통해서 저런 거대한 크기의 무언가를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INN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물리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가중치랑 편향값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걸로 통해서 라플라스나 푸아송 같은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헬르몰츠 방정식을 만족시키게끔 만든 다음에 PCB 기판이나 안테나 같은 거 집어넣어서 EMI 분석, EMC 분석이나 반사 패턴 분석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PINN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MLP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은닉층이 좀 여러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INN은 이게 물리법칙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루스 펑션 쪽에 그 지배 방정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루스 펑션 자체가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딥러닝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다가 물리 방정식을 집어넣게 되면 그 방정식을 만족해야지 이제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차 범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하게 딥러닝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방은 이제 입력 x, t를 받아서 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MLP랑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측된 u 값을 이제 미분을 해서 물리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0으로 두는 건데 왜 0으로 둬도 되는지는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방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물리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보고 싶은 물리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지배 방정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방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헬름홀츠, 과도 응답 같은 경우에는 시각 영역 파동 방정식, 케이블 전도 노이즈를 이제 보고 싶을 때는 텔레그래퍼 방정식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방정식을 선택한 뒤에 그거를 루스 펑션에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름홀츠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식이 헬름홀츠 방정식입니다. 이제 UX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자기파의 높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폭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거는 이제 라플라시안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꼬불꼬불한지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제 파동이 급격하게 변하는지 완만하게 변하는지 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PINN이 좀 정보통신이나 다른 물리법칙들이랑 결합돼서 진행되는 딥러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블루오션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정보통신 쪽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K는 파수입니다. 얼마나 자주 진동하는가를 뜻하고요. 이게 높게 되면은 고주파가 되겠죠. 그리고 FX는 소스랑 되겠습니다. 이게 파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 가해진 힘 F와 파동의 꼬불거림과 진동수, 이걸 더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헬름홀츠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앞선 식에서 fx를 이항시켜버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식처럼 나오겠죠. 보면은 앞쪽에 있는 저 라플라시안 제곱 플러스 파수 제곱 마이너스 fx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순실함수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정답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0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0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겠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항시켜서 진행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렌입니다. 이제 우리가 MLP나 뭐 RLN 같은 거 할 때는 뭐 렐루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걸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걔네들은 고주파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사이렌이라는 PINN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용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X 값이 이제 활성화 함수 들어오기 전 값이 되겠죠. 거기에 W0를 곱한 다음에 사인을 씌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오메가 제로인데 이게 증폭 계수로 이제 보통 30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더 고주파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오메가 제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렐로 같은 거 생긴 거를 보면 렐로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렇게 생겼죠. 이거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주파수 해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요 사인파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꿀 건데요? 너무 많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렐루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사인파 똑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바꾸기가 엄청 쉽겠죠. 그래서 이거 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한 주기인 저주파에 대해서 이제 에포크 50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면 타겟으로 되어 있는 사인파가 안 보여요. 그게 사이렌 5 레이어랑 완벽하게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렐루가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이 사인파를요.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이제 조금 더 오차가 크지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주파인 경우인데요. 이제 고주파로 넘어가 버리면은 사이렌 제어고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요. 이게 아주 고주파로 진행을 한 건데 지금 W0를 50으로 넣는 것으로 고주파에 대응하기 더 쉽게 해놓은 거예요. 왜 여기에 값을 넣으면은 고주파에 대응이 쉬워지냐? 이거는 뒤에 가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게 사이렌이고 여기 두 개 보이는 게 하이퍼블릭 탄젠트랑 렐루예요. 전혀 파동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주파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이퍼블릭 탄젠트랑 렐루 대신에 사이렌을 사용해 줘야 한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왜 하이퍼블릭 탄젠트랑 렐루는 이런 부드러운 변화만 배우려고 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고주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배우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이진분류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게요. 지금 이상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요 데이터에. 만일 고주파에 대해서 얘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색처럼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전부 다 학습하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딥러닝을 할 때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렇게죠. 이런 지글지글한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완만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는 이상치라서 무시하고 가는 게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결과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무시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앞선 여기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주파는 항상 급격하게 변하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30,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말하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를 곱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이 이제 오메가 제로를 1로 넣었을 때고
요 파란색이 오메가 제로 30으로 넣었을 때 예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학습을 시킨 건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오메가 제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고주파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FEM에서는 이제 고주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 찍혀야 하는 격자의 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점점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메모리 차지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크기가 커져버리고 고주파가 되면 학습을 못했어요. 하지만 사이렌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고주파가 되면은 오메가 제로 값만 키워주면 좋겠죠. 이거 키워주면은 더 고주파에 대응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EM으로는 완전히 초고주파 쪽 해석이 가버리면은 컴퓨터가 누워버리던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PINN 사이렌을 활용을 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다. 오메가 제로 덕분에 가능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이제 저희 식 보시면은 이제 오메가 제로 곱해진 다음에 여기 지금 인풋이죠. 인풋에 오메가 제로가 곱해졌어요. 그게 지금 사인으로 들어간 거면은 요 오메가 제로는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때문에 증폭 계수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모든 구간에서 증폭을 해버리면은 모델이 발산하면서 폭발해버릴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저희는 처음 가중치를 만들어줄 때 이와 같이 오메가 제로로 나눠준 식으로 가중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LP 할 때는 그냥 랜덤으로 저희가 쭉 깔아버렸잖아요. 0이랑 1 사이 값으로 보통. 하지만 사이렌은 요 식에 근거해서 가중치 초기화를 처음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딥러닝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먼저 분자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글로로트 초기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노드가 n이 되겠고요. 입력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해지는 값이 많아져서 그거 값이 너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모델이 발산하게 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분산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제 이가에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입력 노드가 많으면 더해지는 값이 커져서 뭐 모델이 폭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왼쪽을 먼저 보시면 입력 노드가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때문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더해지는 값도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냥 무난하죠? 하지만 여기를 보면 네, 5, 6, 7, 8, 9, 10개예요. 노드 수가 10개예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노드에 더해지는 값도 10개예요. 그러면은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였을 때가 훨씬 더 크기가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트랜스포머나 뭐 다른 모델이면은 이제 애드 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걸 내릴 수가 있는데 얘는 물리 법칙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애드 앤 노멀 못 써요. 때문에 먼저 이제 요 초기화 기법을 통해서 작게 만들어줘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드 앤 노 못 쓰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 하면은 밑에 있는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분모에 오메가 제로 들어가는 이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제 처음에 30배 뻥튀기를 나중에 사이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먼저 오메가 제로로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실함수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리방정식, 지배방정식을 손실함수에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몇인지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항시켜서 이꼴 0으로 만들었었던 거고요. 입력으로는 PINN의 입력으로는 좌표 x, y가 들어갑니다. 예측을 해서 신경망은 전기장 u를 뱉어내게 되겠습니다. 1차 미분을 통해서 u가 x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을 해요. 이때 자동 미분 기능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분을 한번 더해서 그 변화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이 값을 출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2차 미분 값이 이제 손실함수에 집어넣어서 이제 0인지 확인을 하고 0이 아닌 오차가 나오면은 0으로 수렴할 수 있게끔 가중치 조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 값은 어떻게 구하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L, PDE 그리고 L, BC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이는 식 지배방정식이죠. 저희가 아까 equal fx였는데 그거 넘겨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equal 0이 만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이 안 나오고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먼저 더해주게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L, 네, 맞아요. 앞에 거랑 같은 얘기 하고 있죠. 라플라스 연전사 이거 6이니까 미분 2번이다. 그래서 헬레몬트이기 때문에 2차 미분 되어야 한다. 이제 렐로는 2차 미분하면 전부 0 되고, 그래서도 또 사이렌 쓰게 되겠다. 그런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L, BC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거든요. 경계 조건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자리 값이 이제 0이 되어라, 아니면은 안쪽에 있는 값들과 같은 값이 되어라,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I가 출력한 가장자리 좌표 값이에요. 얘가 가장자리 좌표겠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의 가장자리 좌표 값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요. 이걸로 MSE 치는 건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뭐 0으로 해라 하면은 0으로 딥러닝이 되는 거고, 물리법칙이랑 같게 해라 하면 물리법칙이랑 같게 나오고, 뭐 256 넣고 싶으면은 256 넣으면 256으로 나와지겠죠. 그런 식으로 경계 조건 그리고 물리법칙, 이렇게 두 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딥러닝 시켜준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PCB 기판이나 안테나 같은 거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이미지로는 넣지 못해요. 뭐 플래튼에서 넣을 수도 없겠죠. 이게 덴스 레이어니까 이제 이미지 같은 거 플래튼 하면 들어가지긴 하잖아요. CNN 중간쯤에서. 근데 그렇게 넣는 거 아니고요.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은 기판이 이제 아두이노 우노 기판이 보이죠. 보시면은 빨간 점이 엄청 여러 개가 찍혀 있는데, 이 점을 찍은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MLP는 이 좌표에서의 이제 전자기장이 어떻게 난다, 어떤 값이 나온다, 그거를 출력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점을 빼곡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점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 점의 수를 이제 NF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적으면은 오버피팅이 당연히 나겠죠. 여기 주변 같은 데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이만큼 통째로가 이 한 점의 값으로 들어가 버려질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때문에 점을 엄청나게 많이 넣게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도 되게 많이 보이겠지만 이것도 사실 적은 편이에요. 더 많이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NF의 수를 이제 정하는 거는 이 보드 기판의 크기가 아니라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PINN에서는 에포크를 안 써요. 이터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이터레이션 되겠죠. 보면은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혀 있으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요 1 이터레이션이지 1 파장에 대해서 점이 많아지니까 얼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FEM에서도 저희가 요 한 파장에서 이 점을 격자를 찍게 되는데 10개 정도를 딱 적당하게 찍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F는 파장당 10개에서 20개 정도 찍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1 이터레이션에서의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테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점 위치가 다 바뀝니다.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000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5000도 되고 2만까지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2만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점의 개수가 뭐 100개라고 해도 2만 번 하면은 가득 빈 공간 없이 다 채우고 남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PINN에서의 오차가 줄어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체 구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제 MLP죠 여기는. 그래서 인풋으로 좌표값이 들어오고, 이제 노드 도착 전 가중치 다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레이어 통과하면서 이제 값 다 더해주게 되고, 이후에 편향 더해준 다음에 사이렌 집어넣게 되겠죠. 그거를 두 번 더 반복한 다음에 출력층에 나온 값들 가지고 손실함수, 앞서서 저희가 한 거 있죠, 로스 펑션, 그거 계산한 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 좌표에 대해서 유전율이나 아니면 뭐 오메가 값, 뮤 값 이런 거 지정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 이제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다 손실 함수에 정의해주게 되겠습니다. 좌표 뭐 어디가 뭐 금속이다, 공기다 이런 거 이제 판단해서 유전율값 뱉어주는 함수 하나 만들은 다음에 그거 계속 반복해서 굴려서 써주면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루스 펑션에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고주파에서 이제 FEM이
PIN은 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을까? 왜 FEM보다 PIN이 더 성능이 좋을까? 그 얘기인데요. 일단 사이렌을 썼을 때 고주파 학습을 굉장히 잘합니다. 반대로 사이렌 등장 전까지는 고주파에 대한 학습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주파수에 상관없이 앞서 보여준 그 MLP 그거 반복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이제 FEM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가 되면은 엄청 느려져요. 격자도 더 많아져야 되고. 하지만 사이렌은 그런 거 없다. 또 물리적 크기가 커질수록 NF가 늘어나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터레이션이 높아져야 해서 이제 좀 높게 잡아야지 이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FEM으로는 아예 학습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PIN으로는 가능은 하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PIN을 이제 딱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가 있느냐가 지금 여기 있는 4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NF죠. 파장 하나를 그린 만큼 점이 촘촘히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이 이터레이션입니다. 충분히 오래 돌려는가겠죠. 사이렌은 수렴이 빠르지만 고주파는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NF의 점 위치도 이제 많이 바꿔줘야 하고 또 고주파 학습도 잘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은 높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LLM이나 아니면 VIT 같은 거 파인튜닝 할 때는 뭐 많아봐야 그냥 한 뭐 30, 50? 좀 엄청 많이 갈 것이 가면 100? 그 정도로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 1000 정도로 돌려도 수렴이 되긴 되는데 좀 조금 더 정확한 결과 원하면은 5000 또는 2만, 5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높은 이터레이션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약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모델 사이즈입니다. 신경망이 복잡한 파동 다 기억할 만큼 뚱뚱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비지도학습 특징이긴 한데 굉장히 모델을 무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배치 사이즈입니다. 한 번에 충분히 넓은 영역을 보고 있는가겠죠. 배치 사이즈도 크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포락선 학습법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고주파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고주파에 대한 식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빠르게 진동하는 sin kx 부분은 우리가 이미 수식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이 포락선 부분만 구한 다음에 이거를 곱해버리면은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요게 한 파생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엄청 많은 요 하나하나에 다 NF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포락선 학습법 사용하게 되면 NF 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효율성 위해서 이렇게 포락선 학습법 사용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PNN이랑 이제 포락선 PIN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힘든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파장당 10개의 점이 필요하지만 이제 포락선 PIN에서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곱해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NF 수가 훨씬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수렴이 빨리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딥러닝 했을 때 결과도 이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교표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학습 난이도가 사실 제일 큰 그게 있어요. 앞선 그림처럼 그렇게 고주파가 돼버리면은 아무리 사이렌이라고 해도 이게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로스가 절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락선 PIN을 사용하면은 로스가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엄청 잘 떨어져서 선명한 파동 패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해를 가리키지만 돌려보면 포락선 PIN에만 수렴이 되고 그냥 PIN은 다 망해버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막 근거리장, 원거리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포인팅 벡터나 그런 거 이제 하려면은 3차원 공간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3차원 공간이 있다 칩시다. 이제 여기에 안테나가 있어요. 이 밑에가 안테나예요.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해서 5,000개 찍었다 생각을 해요. NF를. 그러면은 바로 위에 대해서도 5,000개, 그 위에 대해서도 5,000개 이러면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100m짜리 안테나 이거 가장 밑에 있는 거죠. 이거 100m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름이 이 안테나를 해석을 해서 이 위에 부분에는 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방사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장만 풀고 나머지는 이 NTFF 써서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ear to Far Field Transformation FF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PINN이 계산한 안테나 바로 앞에 전자기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각도 세타로 날아갈 때 발생하는 위상 지연, 그 모든 위치의 파동을 합치게 되니까 방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 내부에 이거를 직접 코드로 짠 다음에 다른 식대도 이제 정리해서 사용하면 그만이니까 편하겠죠. 이걸 짜가지고 코드를 돌리면은 36,000km 상공에 있는 위성에 여기에서 안테나를 이 각도로 쐈을 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 상공에 있는 위성에서 무슨 각도로 지상을 향해서 쐈을 때 이 안테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만 이렇게 들으면은 사실 딥러닝으로 하는 거는 여기 밑에 한 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FFT로 하니까 뭔가 조금 정확도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막상 실험을 해보면 엄청 정확하게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성 안테나 해석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 들고 와봤어요. 100m급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1mm의 오차를 AI가 찾아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타겟 구조물입니다. 지름이 100m고 초점거리가 40m에 있는 초대형 파라볼라 안테나예요. 접지형 안테나 되겠습니다. 주파수 환경은 18GHz로 했어요. 실제로 파라볼라 안테나에서는 18GHz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기가 이제 6000 람다에 해당하는 초고주파 환경이다. 그래서 비교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오차가 전혀 없는 깔끔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안테나랑 그리고 안테나의 지점 중에 무작위로 손질된 10곳에 지름 2cm에 그리고 깊이 1mm짜리 미세 가공 오차를 10개 주입한 그 약간 망가진 오차를 가지고 있는 안테나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PIN이 미소한 국소 결함의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는가? 또 이 미세한 국소 결함을 얘가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이퍼 파라미터 짧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배치 사이즈입니다. 이제 12,000개로 적어 보이지만 밑에서 저희는 가중치 누적, 그레디언트 누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아니죠. 기울기죠. 그레디언트 누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션 10번 기다렸다 업데이트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치 사이즈 10배 되니까 12,000개가 아니라 12만 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실험에서 이제 이터레이션 5,000번 반복 학습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NF도 5,000번 바뀌겠습니다. 이제 은니층 노드수도 엄청 넉넉하게 256개를 잡아줬고요. 이제 레이어도 8개로 엄청나게 많게 잡았습니다. 보통은 4개에서 5개였죠. 이제 러닝 레이트는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치가 12만 개면 충분한 이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주파수가 18GHz잖아요. 파장이 1.67cm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반 PINN이었으면은 65억 개 나와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는 포락선 PIN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50cm마다 점을 찍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섰던 게 이제 한 파장이 1.67 되겠죠. 때문에 이거 50cm로 잡으면은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가 72,000개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거의 약 2배죠. 2배보다는 안 되지만 엄청나게 더 많은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프리퀀시 잘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빛의 속도, 뭐 람다, 파수, 안테나 질은 100m, 실제 실물 100m 크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크게 막 줄여서 넣은 거 아니고요. 초점거리 40m, 이제 해성 영역 길이 120m 다 깔끔하게 집어넣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조건에 이제 PINN, 사이렌, 포락선 PINN, 그레디언트 누적, 그리고 FFT 이렇게 5개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제 감소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부드러운 아무런 오차가 없는 안테나일 때고요. 지금 저 주황 색깔 점선이 오차가 조금 있는 안테나에서 나온 이제 감소율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 더 있는 안테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끝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더 높은 오차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모델이 1mm예요. 엄청나게 작잖아요. 지름도 2cm예요. 100m에서 2cm는 엄청 작은 건데 그 엄청 작은 거에서 나오는 오차를 잡아냈다.
그 미세한 오차를 잘 인식하고 딥러닝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탑뷰로 이제 찍은 거고요. 이제 위상 분석이 잘 되고 있죠. 저희가 앞서서 포락산 학습법 썼잖아요. 이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쁘게 곱해줬기 때문에 복원이 잘 되면서 위상 정보가 손실되지 않은 모습, 이쁘게 원형이 잘 그려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락산 학습법 사용해도 전혀 문제없다. 그런 걸 시사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엄청 방사가 잘 되고 있지만 여기는 좀 주변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포인팅 벡터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그 안테나가 방사하고 싶은 곳으로 샤프하게 더 정확하게 잘 이제 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겹쳐 있어요. 스무스랑 이제 스파데로스랑 거의 완벽하게 포인팅 벡터가 일치하고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제 1mm 오차 10개 정도로는 안테나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아까 10개의 스팟을 저희가 찍었잖아요. 그 스팟이 이제 여기 요 빨간 점 되겠고요.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안테나의 파동과 오차 있는 안테나의 파동의 위상 차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차 있는 안테나의 위상 차이랑 몇 개나 안테나의 위상 차이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면 이제 딥러닝이 실패한 거지만 이게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으로 딥러닝 잘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확확 변하는 기울기가 확확 변하는 부분에 이제 다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에도 이제 이렇게 진동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파장은 퍼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물 웅덩이에다 돌 던지면 퍼지잖아요. 이 파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위상에도 이제 그거를 생겼다. 오차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얘기 나오고 있죠. 붉은 선과 파란 선이 겹치는 곳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파동은 펴지는 것이기에 오차가 없는 다른 부분에서도 오차의 영향을 받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PIN이 그 미세한 1mm가 가는 물결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미세해요. 때문에 여기 제일 낮은 데가 마이너스 0.16dB 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dB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작은 그런 오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밀 진단표인데요. 이제 앞서서 실험을 통해 나온 값 가지고 이제 개인 로스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저희 그 부염 레벨이 변화했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나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생겼느냐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10개의 오차 때문에 마이너스 0.0058dB의 이식 손실이 발생이 했고 이제 부염 레벨 변화는 마이너스 0.01dB로 거의 없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득 손실 계산인데요. 여기는 그냥 파이썬에 있는 코드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이거는 시기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마찬가지로 부염 레벨 변화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PIN은 이 영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때문에 저희도 영문제 해결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오차의 위치고 이 초록 색깔 X점이 이제 PINN 모델이 여기에 오차가 있다라고 예측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오차가 좀 있죠.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없어 보여도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영문제 해결에서는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도 FEM이 아마 영문제 해결이 아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PINN은 할 수라도 있다. 명암이라도 내밀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FEM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상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정확도는 높지 않지만 영문제 해결을 할 수는 있다. PINN이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제 지름 100m의 초대형 파라볼라 안테나에 있는 지름 1cm 깊이 1mm 진짜 엄청 작은 오차죠. 이 오차 10개를 통한 위상 변화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도 영문제 해결로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전부 다 찾지도 못하고 오류가 매우 높다. 이것은 이제 급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구멍을 판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위성 안테나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좀 더 각지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고주파에선 좀 오차가 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도 충분히 실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물론 요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논문들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IEEE도 보이고 이제 저거는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제가 계정이 없어서 읽지 못했고요. 위에 있는 요거 이거 40달러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못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PINN 논문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꽤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블루오션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보통신이나 뭐 다른 뭐 PCB 같은 거 EMI 이런 거 되게 잘한다. 플러스로 정보통신도 잘한다.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